이제 마지막으로 막스주의 새로운 흐름들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일단 서유럽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죠. 서유럽으로 돌아가서 시기적으로도 1920년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대에 가면은 이제 웨스턴 막시즘이라는 게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웨스턴 막시즘,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거를 뭐 서구 막스주의 이런 식으로 번역을 안 했어요. 안 한 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고유명사거든요. 웨스턴 막시즘이란 단순하게 서구의 막스주의가 아니라 웨스턴 막시즘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흐름이 서구의 다양한 막스주의 흐름들 중에 하나로, 주된 흐름들 중에 하나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스턴 막시즘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웨스턴 막시즘이라는 조류는 자기들이 의식적으로 전개했던 운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도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웨스턴 막시즘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어떤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지적 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해서 전개됐던 게 아니라 사후에 분류를 한 거야. 훨씬 뒤에 웨스턴 막시즘이 거의 소멸한 이후에, 영향력이 소멸한 이후에 나중에 분류를 한 건데,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이제 모리스 메를로 퐁티라는 현상학 하는 철학하시는 분들 알죠? 현상학 하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명칭을 쓰고 중요한 인물들을 이제 거론을 했고, 그리고 이 말이 좀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되는 거는 영국의 막스주의 역사학자인 페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글을 쓰죠.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는 서구 막스주의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이 흐름들을 정리하는 책이 나오는데, 원래 이 책은 웨스턴 막시즘 크리티컬 리더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판 책이 유럽 리드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서문으로 붙이려고 기획을 했는데 그게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이제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두 권을 같이 읽으시면 정리를 할 수 있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웨스턴 막시즘의 흐름을 나름대로 특징을 부여를 하면서 정리를 했고, 또 그 후에 또 이제 그 명칭이나 그 사람의 분리법이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뭐 이러저러한 다른 평가들도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웨스턴 막시즘은 공통적으로 1923년에 이 흐름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23년이냐면은 1923년에 아주 중요한 책이 두 권이 출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이 출판되냐면은 루카치의 역사와 의식이라는 책하고 칼 코르시의 막스주의와 철학이라는 이 두 권의 책이 출판이 돼요. 그래서 이 웨스턴 막시즘의 흐름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루카치의 역사 계급 의식에서의 문제의식이 이 웨스턴 막시즘의 제일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는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루카치라는 사람이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 이거를 이제 잠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이제 이 당시 시대 배경들을 좀 여러 번 봤었잖아요. 23년이면은 무슨 해죠? 독일에서의 마지막 공산주의 봉기가 있었던 해잖아요. 그러니까 서유럽에서의 혁명적인 공산주의 운동이 거의 소멸하게 되는 해예요. 그리고 삼인주의가 일반화되는 시기죠. 그리고 이미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체제가 성립되어 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유럽 막스주의 다양한 흐름들 중에 주류는 이미 수정주의, 삼인주의로 넘어가 버리고,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10여 년에 걸친 그 봉기와 탄압을 거치면서 거의 세력이 아주 약화되어 있던 시기예요. 이 시기에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흐름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시 이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바로 웨스턴 막시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웨스턴 막시즘을 서구라고 해서 이게 동구의 막스주의하고, 그러니까 레닌 이후의 소련의 막스주의하고 아주 반대되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그 당시 막스주의 진영은 크게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수정주의로 나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레닌으로 대표되는 소련의 막스주의자들하고 이 웨스턴 막시즘 초기의 이론가들이 한편에 있었고, 반대편에 수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특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치적 문제의식은 바로 제2인터내셔널, 수정주의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루카치나 포르시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인터내셔널이나 수정주의자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경제주의 또는 경제결정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결정론에 빠져 있으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이행하는 것은 생산력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봤기 때문에 대기론에 빠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붕괴론과 대기론이 이 인터내셔널 막스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에 있어서 변화가 사회주의 이행을 설명하는 유일한 원칙이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배제되는 거죠? 주체적인 계급 투쟁 같은 실천이 배제가 되는 거죠. 실천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인터내셔널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 객관주의 또는 경제주의에 대해서 주체적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 이게 이제 웨스턴 막시즘의 출발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뭐를 강조를 하냐면 바로 변증법을 강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변증법의 이론가로서 해결을 다시 복원시키죠. 철학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막스주의가 해결 철학하고 거의 한 세트처럼 이렇게 인식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2인터내셔널 시기 동안에 제2인터내셔널의 공식적인 철학자는 해결이 아니에요. 삼인주의자들의 공식적인 철학은 해결이 아니라 칸트예요, 칸트. 그거를 비판한 칸트주의와 결합한 삼인주의를 또는 제2인터내셔널의 주류를 비판하면서 철학적으로 해결의 변제법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하고 정치적으로 혁명적인 주체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이론적 시도를 한 게 바로 역사학 개혁의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길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러네요. 시간이 없지고요. 이게 이제 배경이었다. 그렇게 되니까 초기에는 이제 그 소련의 막스주의와 상당히 친화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나중에 그 스탈린 체제가 공고화된 다음부터는 이것과 또 대립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스탈린적 막스주의는 제2인터내셔널의 다른 측면인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바로 생산력주의 또는 경제결정론적 측면 그리고 역사에 대한 단선론적 역사인식 이런 것들이 스탈린주의나 제2인터내셔널의 주류나 똑같이 공유했던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역사와 자연을 통일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건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네. 그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역사와 자연을 분리시킬 걸 주장을 하죠, 루카치가. 그러면서 이제 엥겔스 책임론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엥겔스가 포이르바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이나 반규릭론이나 특히 자연변증법 같은 걸 통해서 막스주의를 어떤 필연적인 보편적 법칙으로 태화시켜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스탈린주의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 인식되니까 초기에는 소련 막스주의나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다가 나중으로 특히 2차 대전 전으로 가게 되면 2차 대전 전후까지 안 가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정강기에도 이미 벌써 그 스탈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루카치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되게 왔다 갔다가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극과 극으로 뭐 이렇게 권력을 따라서 계속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하면서 비판하다가 소련으로 가서 스탈린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스탈린 체제의 공식적인 문예 이론을 만들어내죠. 스타노프라는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그런 거 하다가 스탈린 체제가 붕괴되니까 나 스탈린 죽고 나서니까 또 입장이 돌아와요. 그래서 역사학 개혁이 1923년에 나온 책인데 지금 한글 번역판도 그렇고 중요한 번역판들을 보시면은 1967년 서문이라는 앞에 긴 서문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루카치가 자기 비판한 거야. 23년 입장이었다가 그거를 비판하고 스탈린주의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67년에 스탈린주의 같은 거 비판하면서 이제 자기 정당화하는 서문을 두개 붙여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신이 왜 그렇게 정치적 입장이 왔다 갔다 했냐 그러면 이제 반파시즘을 하기 위해서 통일전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좀 의심스러운 행적이 많죠. 아무튼.
또 되게 오래 살아요, 이 사람은. 되게 오래 살아서 80 몇 년도까지 살죠, 아마? 이 루카치 영향이 그 웨스턴 마크시즘의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증법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체적 실천이 객관적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고 말했는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마크스주의 용어로 말하면 토대보다 상부 구조를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웨스턴 마크시즘의 주된 흐름은 토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경제학적 관점 또는 경제학적 영역으로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상부 구조의 문제, 이데올로기나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큰 관심을 가지는 게 웨스턴 마크시즘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에요. 이건 웨스턴 마크시즘뿐만 아니라 서유럽 마크스주의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상부 구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물론 그 시대적 맥락이 있는 거죠. 그 루카치의 뒤를 이어서 웨스턴 마크시즘의 뒤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자리를 잡고 있던 사회조사연구소라는 연구소의 학자들이 이 집단을 형성을 하는데, 이 연구소는 초기에 이 학파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책이 있어요. 그 변증법적 상상력이라는 옛날에 나온 책이 있는데 되게 두꺼워요. 두꺼운데 너무 소설처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옛날에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나오고, 황제우 번역한 사람이, 황제우가 누구냐? 황지우예요. 황지우 본명이에요. 황지우가 젊었을 때 번역한 책인데 상당히 재밌는 책이에요. 이제 거기 보시면은 원래 이제 이 연구소가 생기게 된 거는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철학이나 사회학을 공부하던 경제학자나 이런 막스주의적 지향의 젊은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정치학을 전공하던 펠릭스 바일인가? 이름이 바일이 맞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헨티나의 그 곡물 메이저, 지금 카길이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남미의 곡물 메이저들이 있었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북반구랑 남반구랑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남반구에 북반구에 식량이 떨어졌을 때 밀이나 소고기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곡물 메이저들이 남부에 엄청나게 남미에 큰 재벌들이 있었거든요. 그 곡물 메이저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엄청난 기부금을 받아서 연구소를 세워준 거야. 세워주고 초기에 그 초대 소장은 누구냐면 그린베르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정통 막스주의자예요. 경제학자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물러나고 나서 호르카이머라는 사람이 이제 소장이 되면서 우리가 아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특징이 형성이 되는데, 이 중요한 인물들은 거의 다 유태인이었어요. 여기 이제 이게 그 캐리커처인데, 이 사람들 학파 보이세요? 책에 378페이지에 호르카이머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여기 보면은 하브마스 아드로노 마르쿠제요. 하브마스, 대머리가 아도르노, 그 다음에 이제 마르쿠제. 여기는 조그맣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호르카이머가 결정적인, 그러니까 자기 애들처럼 막 권위를 행사했다는 거죠.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소장이 되면서 이제 문제의식이 좀 변화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파시즘을 경험을 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좌파니까 독일에서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연구소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콜롬비아 대학으로 옮겨요. 그게 이상하잖아. 그 막스주의 지향의 사람들 소련으로 안 가요. 미국으로 가고, 특히 콜롬비아 대학이 그 당시에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학교예요. 그리로 옮겨요. 그리로 옮겨서 연구소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학문 방법이나 문제의식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야. 그래서 초기에 좀 체제 저항적이고 그 막스주의적 지향에서 아주 체제에 대한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특히 초기에도 그랬지만 파시즘을 경험하면서 이 대중들이 어떻게 이런 파괴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을 지지하는가, 여기서 상당히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파시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중문화나 대중심리나 이런 것들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는 상당히 우경화되죠. 우경화돼서 초기에는 자본주의 비판하다 나중에 말년에는 계속 자본주의 옹호로 완전히 돌아서요. 그래서 6.8 혁명 때는 학생운동 비난했다가 학생들한테 쫓겨나서 스위스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거든요. 상당히 우경화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바로 대중문화, 파시즘을 경험하면서 파시즘이 대중문화나 대중심리를 정치적으로 대규모로 활용한 거의 최초의 성공적인 사례로 보통 얘기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대중들이 자기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을 전쟁에 내몰고 자기들을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정치 권력을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집권한 게 쿠데타로 집권한 게 아니잖아. 선거에서 이겨서 집권해요. 선거에서 이겨서.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왜 대중들이 자기들을 억압하는 권력을 지지할까? 이거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파시즘이 축제나 영화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 오늘날 대중조작의 매개로 사용되는 것들을 최초로 근현대적 의미로 사용했던 집단이잖아요.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도 사실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된 문제의식으로 삼기 때문에 문화 연구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빠뜨리고 있는 게 뭐야? 사회가 정말 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 한국 사회는 아마 역학관계로 보면 좌, 우 또는 하층, 상층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우경화되어 있는 사회 아닐까?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여기 있는 게 이런 기계적 중립이 진짜 중립을 보장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기계적 중립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기계적 중립도 안 하고 힘이 이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쪽에 자리 잡으면 이게 중립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경화되는 거예요. 8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우경화됐죠.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정말 우경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항상 사회 전체를 균형적으로 보고 사회 전체를 본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지식인들이.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나 운동세력들이. 그렇죠. 시민사회운동인가 그런 거잖아요. 균형 잡힌 운동을 하겠다. 또 사회 전체 이런 얘기를 했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불균형 사회 속에서 힘의 균형의 기계적 중간을 택하게 되면 무경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무경화가 필연적인 거야. 이게 정말 균형 잡힌 거다. 이런 거야. 이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제가 보기엔 교육 문제예요. 한국 사회에서 진보가 제일 진보가 대답하고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한국 사회의 현황에 대해서 특히 대답 못하는 게 교육 문제입니다. 그럼 교육 문제 그러면 뭐가 제일 핫 이슈 같아? 언론에서 지난 한 몇 년간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쭉 나오잖아요.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언론에서 또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육에서 한국 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래요? 네? 사교육, 그렇죠. 제일 많은 사교육. 또 좀 센세이셔널하게 막 이슈 터릴 때 뭐야? 체벌, 또 촌지, 또 뭐 창의성 없는 거. 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벗어나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잠깐 책 제목이 학교를 또 시장을 떠나고 타당한 얘기일 수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거 택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거 제가 그저께 본 통계인데요. 여기서 지하철 타고 30분만 가면 성북구에 가요. 6호선 딱 타고 30분 정도 성북구에 가요. 성북구 한 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교육운동 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했어요. 탈학교 청소년이 성북구에만 한 700명. 700명.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학교 중퇴하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성을 키우고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를 떠나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고 창의적인 인재로 자기 하고 싶은 걸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되는 게 심삼대가 뭐예요? 자기의 대안학교 보내는 이유가 문화예술을 너무 좋아하고 취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공교육에서 못하는 것 같아서. 좋은 얘기예요. 자기 애한테 좋은 거 시켜주는 게 뭐 나쁜가.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성북구에 청소년 교육 갔었는데 한 친구가 폰모서라의 수급자예요.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싶대. 학원을 알아봤는데 한 달에 40만 원이래. 한 달에 수급액이 45만 원이에요. 한 달에 생활비가 45만 원. 700명 대부분 그런 집 자녀들이에요. 얘네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촌지 자꾸 이제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촌지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주 강하게 촌지 문제죠. 받으면 안 되죠. 줘도 되고,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죠. 근데 촌지 줄 수 있는 가정이 한국에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대도시 떠나서 농촌 한번 가보십시오. 뭐 선생 김봉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농촌에 촌지가 있을 수 있나요? 지금 말한 성북구 이런 데 있는 거기 아주 열악한 지역에 학교에 한 반에 한 35명 되는데 수급권자가 15명 정도 돼요. 근데 수급권, 공식적으로 수급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거기는 기하선상이에요. 그게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머지 대부분 한 반에 자가는 고사하고 전세 사는 애가 10명에서 15명, 35명. 20명 이상이 월세예요, 월세. 촌지가 문제가 되나요?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와이프가 이런 데 학교에 교사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촌지가 없어요. 또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런 학교는 거의 사비어 학생들 뭐 이렇게 해줘요. 너무 열악하니까. 심지어 저희 와이프 같이 학창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키가 요만해요. 초등학교 3학년도 뭐 깡 마르고 한눈에 보기 너무 가난하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얘가 이제 속이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병원을 자기 돈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병원에 보면 건강보험 기록 나오잖아요. 기록이 없는 거야. 태어날 때 병원 가고 병원을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도 안 가고. 상상이 돼요? 왜?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집에. 집에 항상 혼자 있어요, 이러면. 아파도 병원을 못 가. 돈도 없고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돼서 병원에 처음 가는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중교통 이용해서 서울 시내에 어떤 곳에 있든 대중교통으로 20분만 가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육에 제일 큰 문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명절 때 한 번씩 그러잖아요. 왜? 교육 문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보적 관점에서 교육운동은 다 누가요? 교수들이에요. 교수랑 교수 부인들이에요. 중산층들이 한단 말이에요. 진보 맞아요. 그 사람들 가치가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진보예요. 이 사람들이 진보가 아니에요. 학교를 벗어나죠. 이 700명이 그 교육운동, 그저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지역에서 교육운동 하시는 분. 너무너무 기뻐서 문자를 다 아는 사람들 다 돌렸어요. 뭔지 알아요? 학교 자퇴했던 애가 검정고시 몇 년 만에 붙었다고. 몇 년 만에 붙었어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이 탈학교 700명이 굶어 죽어요. 중졸, 중퇴 이런 학력 갖고 사회에서 뭐 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마트 알바라도 하기 위해서 고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세요? 이 700명이 제 돈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거의 불가능해요. 검정고시 하나 붙었다고 선생님 문자 돌려줘. 깜짝 문자 다 돌려줘. 근데 중산층은 뭐라 그래? 학교 벗어나자, 학교 벗어나자 그래요. 뭐 어떻게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보 교육감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그런 가치관들도 사회에 되게 의미 있는 가치관들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큰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무령 같아요. 사회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럴까? 매스미디어를 비롯해서 교육 제도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중산층이나 그 이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에서 좌파 우파가 나눠져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 밑에 사람들은 좌파 우파라는 구분에서 이미 배제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는 단가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단가성은 이게 보편적인 인류의 해방을 안 할 수도 있고 사회 전체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가성이 중요하다.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막스주의가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는 확신도 저는 없어요. 근데 막스주의가 왜 의미 있느냐? 최소한 막스주의는 뭐를 지향하냐면 이런 계급 사회에서는 이런 엄격한 억압과 착취가 여전히 존재하는 계급 사회에서 최하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론, 거의 전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이론들 중에 여러분 철학사나 사상사나 한번 보세요. 최하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상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한 게 얼마나 돼요? 서양 철학사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딱 하나 막스주의 있어. 딱 하나 막스주의 있어.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파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보편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의 최하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야기. 그게 막스주의다. 그거를 표방했던 유일한 사회사상. 이 막스주의다.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데 대한 확신 사실 없어요. 막스주의 식으로 세계를 개조하면 인류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자본주의보다는 나을 거라는 막연한 정도는 있지만 저는 별 크게 확신은 없어요. 근데 왜 하냐? 뭐 지식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균형 잡히거나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자기들이 안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스스로 대변해요. 너무나 크게 그 사람들 목소리밖에 안 들릴 정도로 다 해요. 지식인들이 대변해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원치도 않는데 지식인들이 괜히 가서 대변해줄 테니까 용돈 좀 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변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대변하라고 공부 가르쳐 준 거예요,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성인이 되도록 크게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고 공부만 했으면 뭐 해야 돼? 이 사람들 목소리 대변해야 되죠. 그게 최소한의 의무라고 봐요. 자꾸 좀 균형 잡힌 중립적인 시각, 그거는 정말 파샤한 거예요. 반대 의미에서 당파적인 거예요. 그거를 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대변할 거냐? 막스주의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막스주의가 하는 건 딴 거 아니고 사회 최하층, 막스가 왜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가냐면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제일 최하층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가장 착취받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사람들이 지위를 향상시키는 사상, 그게 막스주의죠. 그런 점에서 막스주의가 현재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시아 공산주의 같은 게 의미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식민지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민족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세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중요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뭐냐면 민족주의나 식민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민족주의나 공산주의가 배제하는 집단이 있었다. 소수자의 목소리가 거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맞아요. 소수민족의 문제나.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인도네시아가 민족국가로 독립돼요. 근데 인도네시아 나라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지역 중에 일부, 네덜란드의 핵심적인 식민지를 여전히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제국주의자들이 막 갈라. 2차 대전 이후에 회담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요. 인도네시아어라는 언어가 원래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언어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어라는 국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나라 원래 있던 널리 쓰이던 말이 아니라 아주 소수 집단이 쓰던 언어예요. 원래 많이 쓰던 언어는 말레이어예요. 말레이어. 근데 이걸 왜 인위적으로 했냐면 이게 힘이 작은 집단이니까 이 집단의 언어를 가지고 국어로 통일적으로 쓰면 여러 가지 대립적인 집단들을 묶어서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 국가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썼던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민족 국가가 성립되고 나서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 그 주변에 있던 소수민족의 영토를 병합시켜버리죠. 물론 이거는 저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하고 관계도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동티모르하고 아체가 있죠.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군대가 가서, 물론 수하르토 때지만 수하르토 때 인도네시아 군대가 가서 대학살을 해요. 그러니까 서구의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인민들이 건설한 민족국가가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서 다시 똑같이 패권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 민족주의가 강조되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그 안에서 계급적 차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국에서 NLPD의 논쟁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계급 대립이 있고 그 안에서 억압당하고 착취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문제죠. 또 거기서 역시 배제되었다. 그러면 막스주의로도 여전히 설명 못하는 배제된 집단이 있다. 소수민족이거나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거나 여성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정치 질서대로 편입되지 못하는 집단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서발튼이라는 거죠. 인도 주로 이제 인도에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하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하고 연결돼서 있는데 문제는 이거 상당히 혁명적인 얘기죠. 사회 최하층의 얘기인데 근데 자본의 지배라는 거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냐면 이런 얘기들까지도 다시 지배계급에 유리하게 정리해버리죠. 이게 문제예요. 저희 게시판에 보면 누가 댓글에 그런 거 있어요. 저희 태국 초기 회원 중에 한 친구가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유학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서발튼 연구의 제일 대표적인 스피바, 코미바가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어요? 자기 예일 대학에 지금 그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예일 대학에 코미바가 와서 강연을 해서 들으러 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웃 사람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무슨 이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나 요새 임지현 씨 이런 사람, 박노자나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예요. 민족이나 계급이나 이런 정체성들을 강조하면 거기에 포괄되지 않고 배제되는 집단들에 대한 또 다른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진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체의 주체성을 없애야 됩니다. 이 계급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해체해야지 이 배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진공상태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국주의자들이 있고 제국주의자들이 억압하고 민중들이 저항하는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시기에 민족 정체성을 해체하자고 주장해서 그게 실천적 영향력을 얻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식민주의자들의 힘은 너무나 강한데 민족적 저항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민족적 정체성을 해체하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저항운동 자체를 붕괴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담론도 진공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론주의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착각한 게 진공 속에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게 막스주의 아주 기본적인 유물론적 원칙이 바로 그거잖아요. 어떤 얘기도 항상 현실 속에 구체적 조건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프리카의 내전을 얘기를 하면서 르완다 종족 분쟁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종족적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배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인종청소 같은 걸 했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내전인 인종청소가 다 원주민들이 배타적인 인간들이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왜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쯤에 국제적으로 되게 큰 이슈였던 인종청소가 다르푸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잖아요. 다르푸르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반기문이 성명도 발표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왜 일어났죠? 겉으로는 그 궁궐들이 막 종족 분쟁이 겹친 거잖아요. 실제로는 거기 지역의 석유 자원을 놓고 미국하고 중국이 뒤에서 사주에서 무기 주고 분자금 대준 궁궐 세력 때문에 충돌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서발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사람이 이딴 소리 하고 이웃 사랑이 없어서 종족적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 그럼 제국주의자들 비판 하나도 안 하고 맞는 얘기예요. 종족적 정체성이 없었으면 종족 학살 같은 게 안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종족적 정체성이 그 이전에도 종족은 존재했어요. 근데 왜 그 전에 인종청소 안 했겠어요? 그거 설명 못 하잖아요. 종족적 정체성이 문제였으면 종족이 존재했던 이래로 계속 인종 학살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아주 최근에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그전에는 없었고 지금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거 설명을 못 해요.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 사람의 이론이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대가 얼마나 무섭냐. 정말 사회 최하층에서 정말로 억압되고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 자원을 노리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행태를 정당화시켜줘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의 모든 분란은 원주민들이 원래 나쁜 놈들이고 무지한 놈들이고 종족적 평면에 갇힌 놈들이어서 이거 제국주의자들이 논리 아니에요. 19세기 제국주의 논리잖아요. 그거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 사람 왜 그랬어요? 미국에 대학 교수했을까 봐.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자가 된다 또는 막스주의적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이후의 막스주의자의 저작들을 되풀이하거나 반복하거나 그리고 그 관점에 입각해서 뭐 현실을 보거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아주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에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에서 최하층의 사람들을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고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하는 거 그게 막스주의적인 거죠. 그게 막스주의적인 거지 다른 어떤 막스주의적인 통일성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막스주의 역사 강의 이 책을 강의를 하고 책을 쓰면서 여러분 이 책을 다 읽어보신 분이나 제 강의 이제 처음부터 다 들어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기 힘든 사상들이 공존하는 거죠. 막스주의 역사하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복수의 막스주의들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하게 그 개인적인 분파이거나 이론적 차이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현실이 우리에게 항상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응책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이제 제가 막스주의 역사를 쓰면서 얻었던 결론이라고